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어느 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다. 또는 무슨 정책 지지, 무슨 공약은 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로 처리되고 답변도 선거일 이후로 연기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4단계 적용이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강화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분산휴가 등을 당부하며 영업 제한 손실은 손실보상법과 추경으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본 경선에 진출한 대선주자 6명이 본격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선 투표에 참여 신청을 하며 개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합동 감찰 결과를 이르면 모레 직접 발표합니다. 잠시 뒤 박 장관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검찰 개혁 과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시행 첫날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대거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홍대거리, 예전 같았으면 저녁 모임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 일대 상인회 관계자분들을 지금 모셨는데요.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세건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4단계 조치 처음 시행됐는데 상인분들 분위기 어땠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백신이 맞으면서 희망을 보여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영업을 되뇌가는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바람에 홍대가 지금 초토화 상태고요. 오늘 이 4단계로 되면서 저희들 전체 매출의 10%도 못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안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임이 2인으로 2명으로 제한이 됐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임대료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문 닫으면 낫겠다 싶은데 재료가 다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그나마 손해보더라도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백신을 확보해서 맞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장사해서 원상복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태진 회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한테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저희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저희 자영업자들은 철저한 그 방역을 해서 정부는 시간 제한 없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좀 정부에서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서울 홍대와 신촌 일대 거리에 한 서너 시간 전쯤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곳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이 대부분 저녁 장사를 하는 번화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예 문을 열지 않은 상점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작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산정에서 예외로 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됐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건 4단계 시행 이전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더 강화된 인원 제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 수도권에 4단계면 차라리 영업을 하지 말고 2주 동안 문을 닫고 있어라. 그러면 손실보상 해주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영향이 첫날부터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점심 때는 손님이 없었어요. 또 오늘부터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 걱정 엄청 되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도 제한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가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울 시내 주요 25개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택시 이용 시에도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도 지난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외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오후 6시, 늦어도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집으로 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자영업자들의 고충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된 수도권 4단계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입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그전 주보다 1.5배 늘어난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를 넘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요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100명.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7일 하루 확진자가 1,200명까지 올라선 뒤 벌써 6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 전주와 비교하면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배 넘게 늘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를 넘겼고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4까지 치솟았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의 비율도 3분의 1까지 올라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이 되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세종이 될 것이고요. 우세종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감염자의 50% 정도를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층 위주 감염이 이어져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도 20대가 가장 높고 30대와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위주 감염도 전국으로 번져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3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 두기가 완화된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곧 본격화되는 여름 휴가철에 전국 단위의 이동으로 감염이 더욱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 방역당국은 관광지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선제 검사를 벌이는 등 전국 단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를 2배로 늘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의 검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곳곳의 검사소에는 20, 30대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주변에 새롭게 문을 연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검사 시작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강남구에서 일하는데 여기 근처에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검사소를 찾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20에서 30대입니다. 운동하는 데에서 확진자가 이제 동선에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진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다른 임시 선별 검사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후 2시까지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명에 달하는데요. 그 가운데 20에서 30대 비율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주로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아내 직장 동료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도 이제 직장 근처에서 나와가지고 임시 선별검사소 와서 지금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료진들은 몸은 힘들지만 검사를 받으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성동구청에 있는 임시선별소만큼이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또 오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신. 서울시는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6곳에서 그 2배인 52곳까지 늘렸습니다. 또 검사를 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서울 맵도 개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이 3주째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연령대의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20, 30대의 백신 접종은 8월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여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월 초 입대를 앞둔 최정석 씨는 같은 날 입대하는 친구와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입대 예정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빼시고 내가끔 한 번만 할게요. 대상자는 모두 7만 명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저는 입대를 8월 10일 날 하게 되고 국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접종하라고 해서 백신 맞아서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많이 심각하니까 집에만 있어야죠. 저도 2차까지 맞고 들어가는데 밖에서 사회에서도 좀 조심을 해서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11만 명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맞지 못한 60살에서 74살 초과 예약자와 75살 이상 어르신도 접종 대상입니다. 진작 맞아야 되는 걸 내가 풍으로 싫어져서 고생하느라고 못 오고 오늘 싸워왔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문제는 백신 접종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하지만 지난달 20일 이후로 백신 접종률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20일 29.2%였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3주 동안 단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백신 접종이 더디기만 한 겁니다. 예약을 한다고 해도 2달 후에나 이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행 지금 7월 중순인데 2달 후라고 하면 8월, 9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그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20에서 30대의 접종은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거리두기만으로 4차 대유행을 서둘러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업소 관련해 확진이 이어지는 부산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초등학교 한 곳이 조기 방학에 들어갑니다. 충남과 경남의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난 주말 학생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학생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내 전파를 막기 위해 방학을 사흘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이것도 좀 있고 해서 그 방학을 수요일부터 당겨서 조기 방학을 하고요. 개학을 쟁초는 9월 1일인데 8월 30일로 앞당기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정했습니다. 부산 유흥업소 관련 감염은 20일 넘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집단 감염은 20개 업소로 퍼져 확진자가 160명에 이릅니다. 지난 8일 외국인 종사자를 시작으로 드러난 김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도 닷새째 반복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과 김해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김해시는 물론 인근 양산시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7일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2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양산시 방역당국도 12일간 사회적 거리 단계를 2단계로. 인원 제한 없이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했던 충남도 거리두기를 격상합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철원과 아산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규모 집단 감염과 수도권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철원, 아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관계로
4인 이하로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에서 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들어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추경 확대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 우려 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던 민주당이 결국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방역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에 방점을 더 찍은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캐시백과 같은 복잡한 지원 방식 대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도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거리 두기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늘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선 손실보상법 예산을 6천억 원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것인 만큼 2차 추경의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의 방향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차 추경안 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환영하고 있지만 낭비성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설득해내는 게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 세금 낭비성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한 끝에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예비후보 본경선 주자 6명을 가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선 일정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원칙론을 고수해온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 사이에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 주자 6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달 7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11차례의 권역별 순회 경선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못하면 1, 2위 주자가 닷새 후 결선 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2달이나 앞선 일정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1일 확진자 수를 경신하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이대로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대로 거의 전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원칙론을 내세우며 경선 연기 불가를 굽히지 않았던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고,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민주당 지도부도 앞으로 방역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표 입장은 2주간의 4단계 거리 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 경선 기획단 역시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더 열어뒀습니다. 2주 뒤에 방역 상황을 보고 그때도 나아지지 않으면 연기 가능성도 있다. 그럼 뭐 그때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논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4차 유행이 길어질수록 경선 연기로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경선 연기가 현실화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 선두를 달리는 지지율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 신청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를 두둔하면서 경선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경선 개입이자 정치 도의도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역선택 논란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에겐 손이 안 간다며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선거인단을 늘리려고 민주당이 오히려 무한 스팸 문자를 살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심과의 괴리를 줄여줄 거라며 김 최고위원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이고 역선택을 두둔하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가관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급을 넘어 개입을 위해 실행까지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지지하지 않는 정당 경선 투표에 참여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지지하는 역선택이 불법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예요. 정치 논쟁의 그런 그 공방으로 끝일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경선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방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너무 이렇게 폄훼화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건 정치 윤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치 문법상에도 저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지난 전당대회 때 지지자만 투표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적폐 수사 대상자들에게 처음으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는 단일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윤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정권 인사 일부는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인사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이에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고 고통받는 분들의 감정까지 정당화된 건 아니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두에게 위로를 표한 겁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탈상한 최 전 원장은 고 백선엽 장군과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윤 전 총장의 대안론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 던진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최 전 원장은 당분간 조직 구성과 메시지 준비에 매진할 전망인데 본격 등판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윤 전 총장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수사를 지휘해 구속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들과 딸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의 배경을 두고 여전히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직전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고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을 좀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미 조국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전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문제 삼으며 조 전 장관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물론 윤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의 선동이자 조작이라고 일축했고요.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해서도 독대는 물론이고 뵙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한 적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를 포함해 여권 인사들은 증거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증언과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공방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오늘 이 4차 대유행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이 막 이제 시행된 첫날이어서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의 방역 점검은 제대로 잘 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전에 큰일 한번 겪어서. 네, 지난번 동부구치소 사건 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1명, 서울구치소에서 1명 집중 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그쪽에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 개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끝냈고 뭐 그 말도 많던 공수처 만들었고 그럼 됐지 이제 검찰 개혁이 뭐가 남았나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뭐가 남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령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난번 이제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좀 통폐합을 하고 또 뭐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그런 단을 만들고 또 부산에는
반부패 강력부를 새로 신설하는 등 예. 필요한 수사권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대급 규모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예. 단행을 했습니다. 불만이 계신 검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일선에서 수용하는 그런 느낌이라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수사권 개혁이 기조하에서 검찰의 조직 문화, 예. 특히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어떤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스폰서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점검을 예. 해봐야겠습니다. 검찰 문화, 검찰의 수사 잘못된 관행들 얘기하니까 이제 흔히 떠오르는 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합동 감찰도 벌이고 뭔가 피의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용해 먹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 감찰 결과는 이제 곧 나오는 거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고요. 네, 월요일. 예, 내일 이제 국무회의가 있고, 제가 예고하기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한 4달간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시행을 했고, 예. 그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합동 감찰이나 개선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이제 과거에 우리 특수부라든지 공안부 또는 강력부와 같은 직접 수사 부서에서 특히 특수부 수사 문화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됐던 부분은 소위 이제 어떤 짜맞추기 수사라든지 예. 또는 뭐 여론을 빌미로 한 어떤 표적 수사라든지 또 수사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돼서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회유 예. 내지는 어떤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왔고요. 이것은 예. 뭐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제도 개선을 또 조직 문화 개선을 꾀하는 어떤 발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이제 수원 사건이랄까 또는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피의 사실 공포량, 공표량을 한번 보니까 참 많은 횟수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뭐 네 편 내 편 가르기, 편 가르기가 아니라 우리 검사들이 특히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라야 될 어떤 매뉴얼, 예. 공표와 관련된 매뉴얼을 좀 발표하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검찰에게 나름대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직접 수사하는 검찰들을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문화 자체가 직접 수사의 범위도 줄어들었지만 예. 지금 경찰에 대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소위 인권 보호 또는 사법 통제 또는 유기적인 수사 협력, 제도 개선 뭐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스스로가 일종의 현대 사법 국가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표준 모델, 표준 지침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야지 이게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점을 집중 점검하고 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대적 당위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건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아픈 건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든든한 검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야 뭐 좀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치지만 스폰서 문제라든가 어떤 향응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는 뭐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감찰관실이 지난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 등을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상당합니다. 실력이 빵빵합니다, 한마디로. 거기 이제 이문정 감찰 담당관도 이제 조인을 했고, 그래서 이 스폰서 문화라고 지금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로 불거진 그러한 어떤 향응 문화, 소개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 스폰서 검사라고 다 공교롭게 세 사람 다 준자로 이름이 끝납니다. 무슨 준, 무슨 준, 무슨 준. 그중에 공수처가 지금 일부 수사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화의 이런 검사들이 대부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의 하나는 특수한 것인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감찰관실에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찰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결과 나오면 이제 뭐 공개적으로 발표하실 시간이 거고요. 좀 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소관을 이제 떠난 분이긴 한데 보면은 야, 이거 뭐 둘이 동반 사퇴하라고 추미애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은근히 압박하더라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매섭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혹시 동반 사퇴 얘기는 법무부에 자료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여다보시거나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금시초문이고요. 예, 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언급했던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제가 2월 1일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을 했으니까 적어도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총장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공식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를 제외하고는 아마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동반 사퇴론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왕 뭐 뜻을 세웠으니까 뭐 열심히 하시는데 과거에 너무 그렇게 과거지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미래의 어떤 우리 국가 비전을 얘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아무튼 뭐 정치적인 논란이 컸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왜 물러났는지 이제 아마 국민들한테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중에는 인사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달 겨울에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검찰총장 제껴놓고 8월인가 7월 여름 인사 때도 자기가 또 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장관이 이제 떠나고 나서 자기가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잘 맞춰가는데 박범계 장관이 맨 처음에 안 그럴 것 같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또 한번 확 휘젓고 마음대로 하더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만나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긴 맞습니까? 공식적인 여서는 안 되죠. 뭐 만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제가 배운 법률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장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2번 만났죠. 3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오셨고 인사 관련돼서 2번을 만났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번에 3월 달에 당신이 총장을 사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전 수사, 그다음에 인사, 뭐 제 이름도 거명을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중수청 설립에 대한 움직임,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수청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중수청 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게 과연 현실화되는 것이냐. 저 자신도 중수청이 지향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꽤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인사 문제는 제가 이랬습니다. 그 2번 뵀을 때 제가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그러니까 7월 24일까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번에는 아주 극소수의 인사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고 그다음에 총장께서 직접 쓰는 대검 기조부장 정도 받고는 아주 극소수 인사고 총장님께서 7월 24일이 임기 만료시니까 적어도 6월 달에 후임 총장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공식 총장은 총장님이시니까 그때 대규모로 정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원전 수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식 창구했던 저 법무장관과 우리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원전 수사에 관한 원자도 안 꺼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3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3월 달에 검찰을 떠난 이유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꼈던 그러한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헌법상에 뭐 그런 특별한 제한과 자격 제한이 없는데요. 네. 문제는 검찰총장에 계셨던 분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또 감사원장에 계셨던 분들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런 의문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에 한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직전에 재직 중에 처리했던 사건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것은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또 향후에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나는 잘하면 또는 혹은 잘못하면 나는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떠났지만 사실은 검찰에 또는 뭐 사법계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측근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수사들 또 본인 것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건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 지휘는 좀 배제시켜 놨었거든요. 자 이제 바뀌었으면은 이제 옷을 벗고 나가셨으니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그 수사 배제 총장이 직접 지휘에 대한 수사 배제를 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배제를 한 거고 그것은 특별히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김호수 총장께서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한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뭐 경과를 봐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조정이나 합리적인 논의가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셨다고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소장 유출이라든가 피의 사실의 공표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검찰이 뭔가 이렇게 슬슬 정보를 갖다가 빼면서 흘려주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공소장이 유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조사하라 그러면 어떤 거는 되게 빨리 조사해오고 어떤 건 되게 늦게 조사해오고 불만이 있으신 것처럼 언급이 됐는데. 예,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우리 김호수 총장께도 그 부분은 첫째, 지금 현재 킥스라는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사들에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서 검사들이 자신이 수사를 하는 데서 일종의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 이해되는데 그것을 클릭해서 접근해서 참고 자료를 넘어서서 바깥으로 언론에 그것을 공개해서 유출하는 것은 그 법 자체가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 감찰이 대검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좀 진행을 얼른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검사를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약간의 의견 갈등이 있는가 싶더니 점점 갈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한대면 법무부 장관 찾아뵙고 아무튼 논의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라는 것이 검찰 내에서 감찰이 제대로 돌아가고 혹은 법무부 감찰에 의해서 사후적 통제가 잘 돌아가면 원래 의미의 공수처가 필요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제19 감사기라는 폐해가 있었고 그 스폰서 문화가 지금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니까 공수처에 의한 그 법률상의 어떤 요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라는 게 25명 다 채우지도 못한 상태죠.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건을 다 가져가서 다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수사는 다 저기서 하고 판단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또 무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합리적인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남은 임기가 많기 때문에 뭐 하실 일이 많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대답을 해주시면 이거는 내 임기 중에 꼭 매듭을 지어야지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산 고지검을 방문하면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소위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제 느끼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서서히 지금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이 방점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이 되면 네.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틀을 바꿨으니까 이제 문화도 바꿔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걸 네. 과제로 삼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경찰청의 유권 해석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이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자칭 수산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또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의 선물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를 권익위에 문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에서 특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특검에 겸직금지 의무를 둔 만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고 오로지 특검으로서만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권익위는 곧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소집해 특검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에서 뇌물죄까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분에 대해 스폰서 김모 씨가 김 전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 현직 간부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랐던 지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까지 구속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여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결국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기소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애초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의 제19 감싸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일 전현직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응 때문에 오늘부터 법원 각종 재판들이 이제 연기돼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했어요. 일단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재판 일정 관련해서 2주 정도 연기하라라고 대법원에서 권고를 했는데 뭐 지키는 쪽도 있고 근데 재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요 재판이기도 하고 2주가 끝난 이후에 하계 휴양이 있어요, 법원에. 7월 말 8월 초에. 그럼 한 달을 재판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방청객을 줄여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이제 신분상으로는 피고인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이나 변호인들한테 이것저것 더 물을 게 있다고 이제 물으면서 정경심 교수에도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나는 뭔가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뒤밀면 검찰에 가면 불리한 증거가 돼서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복잡한데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증거 관련된 의견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경 교수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특히 표창장 인주를 지우라고 아들한테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왜 지우라고 시켰냐 하니까 본인은 정말로 확인하려고 시켰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숨기는 증거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모두 자기는 몰라서 했던 건데 검찰한테 가기만 하면 반대로 지금 활용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검찰한테 가면 자기 얘기가 다른 증거로 쓴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려 붙인 거냐 아니면 도장을 찍은 거냐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침무쳐서 이렇게 지워보라 그 얘기였다는 검찰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 얘기한 적은 있다. 정말로 궁금해서 아니면 이 확인하려고 인주로 했는지 아니면 확인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반대로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랐다. 패닉에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로서는 아직 그럼 순서가 한번 남아 있는 거고요. 최후 진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최후 진술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이 결심이 되고 판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잠깐 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다는군요. 네. 기재부는 상당히 좀 서운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이제 방역의 상황을 봐서 결심한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속보 계속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징역 7년 구형량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에도 징역 7년 했습니다. 1심에도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에 반한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에 추징금 1억 6천을 했는데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1심하고 통상 검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일부 무죄가 받았던 거 여기 유죄라고 가정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형을 한 거는 맞는데 뭐 이미 일부 부분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됐거든요. 특히 조범동 관련된 부분은 그거를 고려한 다음에 조금 빼긴 뺐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1심대로 그냥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피고인인데 두 건일 겁니다 아마. 표창장 위조 업무방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정 교수는 저쪽에 있었고 피 씨는 과연 저쪽에 있었느냐 아니면 같은 곳에 있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한 거다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다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세 뭉태기로 보면 됩니다. 한 뭉태기가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 작성 등 업무방해 했던 부분 입시할 때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 그거 증거인멸했던 게 세 가지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창장의 그 PC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거를 거기서 검찰이 획득했는데 지금 위치가 자택인지 방송 자택인지 동향된지 이게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 과정에서 새롭게 했던 부분도 있고 포렌식 결과가 좀 달리 나오기도 하고 이 형사 범죄는
범죄 증거 재판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PC 증거가 만약에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면 여기서 터잡아 나왔던 모든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정된 게 대부분 이 PC에서 나왔던 증거들이거든요. 한 뭉텅이죠. 이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다 무죄가 날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형사 재판은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거 재판주의고요. 그런데 증거 재판은 적법한 증거여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는 거는 피고인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위치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한 뭉태기가 되는데 요거는 조범동 씨가 지금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판결 이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최후 이제 진술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름 끄트머리쯤 가면은 8월 말 중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쯤에 선고가 있게 되겠죠 다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오면요,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입건도 안 했던 경찰은 도대체 뭐냐 이 사건을 두고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건데 경찰이 오늘 해명서를 내놨어요. 일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던 건 확인했고요. 왜 입건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고발이 되지 않았다. 고발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특히 사무장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장모를 뺐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모는 이 당시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당연히 뭐 걸려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의 해명은 입건하자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경찰이 지금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면제각서가 책임 면제가 제출이 됐고 왜 장모는 빠졌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고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재단의 이사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계속 해명이 돼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왜 그냥 슬쩍 비켜갔느냐는 경찰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오늘도 검찰에게 던져진 질문은 아니 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버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3년이면 된다는 뜻인가? 그게 또 나왔습니다. 결국 3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하한 상대는 항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올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구형이 3년을 했기 때문에 그 3년을 다 획득해서 통상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론 같은 걸 봤을 때는 항소를 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면 관행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항소를 해놓고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안 할 필요는 일각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항소 안 하면 3년이 한 1년쯤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양형이 좀 무겁다고 봐주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해에 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구형도 사실은 더 많이 구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3년 했다고 계속 말이 많잖아요. 특경범죄 사기에다가 의료법 부정수급죄 두 가지 합쳐진 범죄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22억 이상을 손해를 준 범죄인데 그렇다면 그때 구형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하든지 재판부는 다 3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의 장모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관행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2개 이제 재판 얘기 해봤는데 이건 뭐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나중에 보고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군의 응급 후송 헬기가 경기 포천에서 불시착해 5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가 발생한 수리온 계열 전 기종의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육군의 응급 후송 헬기 메디온이 심하게 부서진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꼬리 날개 부분은 자취를 감췄고 날개와 기체 앞부분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포천 육군 항공대대 활주로. 부대에서 발생한 낙상 환자 이송을 위해 착륙하던 메디온 헬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며 불시착한 뒤 꼬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 인원 5명이 모두 다쳤는데 골절상과 경미한 부상 등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메디오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을 의무 헬기로 개발한 기종으로 개발사인 카이 측은 지난 2015년 실전 배치 이후 사고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메디온과 마리노를 비롯해 국내 수리온 기종 170여 대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의무 후송에는 대체 헬기인 UH-60 기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창설된 육군 의무 후송 항공대는 경기도 포천, 용인과 강원도 춘천 등 3개 권역에서 총 8대의 메디온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유사시 국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곳이 어디이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전시나 평시 응급 환자 후송과 응급 처치를 위해 개발된 메디오는 중증 환자 2명에 대한 응급 처치와 최대 6명까지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군은 항공작전 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카이, 육군본부 의무사령부, 군수사령부가 참가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과정 전반과 정비 분야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같은 역사 왜곡에 대해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의 강제 노역 사실을 충분히 알리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1940년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100명 이상 숨진 일본의 하시마 탄광, 이른바 군함도. 일본이 근대 산업화를 이룬 과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신 일본은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약속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그동안 약속 이행을 권고하는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안에서 일본이 관련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많은 조선인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강제 노역 사례가 있는 다른 세계유산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독일 졸버레인 탄광 등에는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 추모 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달 일본의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직접 시찰한 유네스코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으로 일본의 약속 위반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거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했습니다. 결정문은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이번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유네스코의 경고에 일본은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모아 선전하더니 재발등을 찍은 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일반 공개를 시작한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당시부터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를 지운 것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던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증언을 근거로 강제 노역이 없었다고 억지 주장을 편 겁니다. 戦時中に端まではもう非同盟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 당초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담겠다던 전시관은 약속과는 크게 다른 왜곡된 역사의 선전장이 된 셈입니다.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센터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戦時中の端島で彼らが見たこと、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お話しいただいてますので、別に我々が意図的に誘導したりとかね、扇動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ので。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미군 참전 용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유네스코에 보낸 서한에서 당시 조선인 등과 전쟁 포로에게 일본이 자행한 강제노동 실태를 전시에 담도록 촉구한 겁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일본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당사국과 대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현장 조사에서 일본이 이런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결정문을 내놓게 됐습니다. 加藤豪子さんというその安倍首相のお友達ですねが、中心なんですけど、産業遺産国民会議を外せというふうなことをずっと言い続けてきたんですが、それをもうそのまま放置したという。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일본이 성실히 응하지 않더라도 취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약속을 지키라는 엄중한 경고장까지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정부를 믿으십니까? 45%, 네, 믿습니다. OECD 20위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12칸을 건너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언론 보도는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옮겨 담아서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31위였습니다. 31위에서 29, 26 올라갔다 또 뚝 국정농단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뚝 떨어진 게 보이실 거고, 대통령 임기 초에는 올랐다가 임기 말 되면 레임 덕에 떨어지는 게 공통된 특징인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다를 것인가? 이제 한 7, 8달 남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는 이렇게 좀 맥을 짚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다음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점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조금 붙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 신뢰도 점수가 평균 이하라는 걸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고민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1, 2, 3, 4등하고 비교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 하는 건데요. 85, 83점 맞을 때 30점, 40점 맞는 건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나라는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걸까?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국내 정치 파동과 스캔들,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 주택난, 노후복지가 컨트롤이 늘 잘 되고 있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같으면 방역과 백신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건 우리 국가 발전에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 신뢰는 말이죠, 국가 경제와 사회적 전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건 곧 국민 소득이나 고용, 실업, 여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의 신뢰는 국가와 사회의 신뢰의 토대가 되고 국력이자 국가의 자산인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567님, 전 국민 70%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백신 접종자도 격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무증상자도 있으니까요, 하셨습니다. 예, 2071님, 코로나 확산 막는 방법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K방역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의 회장이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미국, 영국의 억만장자들끼리 아주 묘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 관광 사업이라는 게 과연 언제쯤이면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함께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release, release, release. Clean release. 이렇게 짠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on the beautiful, beautiful Earth.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Hey!